싸게 사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 싸게 사라. 무조건 싸게 사라. 근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싼지 비싼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작년 4분기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퍼센트지를 보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좀 하락을 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서울 입성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오죠. 와, 그걸 그리고 있는 사람, 꿈에 그리고 있는 쓰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월급쟁이의 네. 꿈은 좋은 아파트 하나 갖는 거예요. 저도 올해 직장 생활이 놀라지 마십시오. 저 올해 제가 32년째입니다. 32년째요? 네. 제 꿈은 한 35년 정도 채우고 싶은데 네. 셀러리맨의 꿈은 좋은 아파트를 한 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넓히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좋은 아파트 사서 그거 한 채 가져라. 그거 외에는 재테크가 없다. A부터 Z, 그러니까 부동산 재테크의 A부터 Z는 바로 좋은 아파트를 하나 갖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권에서 계신 분들이 인서울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 좀 어려운 시장일까요? 들어오기가? 2008년, 2009년 그때하고 다르죠. 그때는 강남이 버블이었어요. 2006년도에 버블 7 지역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는 강남을 중심으로 버블이 많이 끼었단 말이에요. 그때 판교 후폭풍이라고 네. 고분양 가니까 주변 지역에 엄청나게 분양을 못 받으니까 주변이라도 사자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분당이라든지 그 옆에 용인까지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요번은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요번에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가장 큰 특성은 MZ세대들이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MZ세대들이 어떻게 강남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쉽게 못 오죠. 그래서 최근의 특성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탈서울 내 집 마련. 경기도 인천으로 몰려간 거잖아요. 네.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또 하나는 비강남의 반란. 노도강으로 갔죠. 그쵸. 거기서 오버슈팅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인서울 진입이라는 것은 갈아타기를 말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쵸? 그쵸. 네. 이번에 하락이 어디부터 왔어요? 수도권부터 왔죠. 네. 강북부터 왔죠. 네. 그러니까요.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보통 많이 올랐던 상급지가 예전에 먼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락이 이어져 갔는데 옛날에는 상급지가 폭락이 왔는데 네. 지금은 중급지나 하급지가 폭락이 왔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녹록한 환경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렇게 네. 하시면 돼. 첫 번째, 같은 동네에서는 이동할 수 있어요. 동일한 동네. 그렇지. 어차피 네. 오르든 내리든 같이 움직였을 테니까. 그러면은 24평에서 30평 같은 동네에서 옮기시는 관계 없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렇게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관계 없죠. 내릴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내릴 테니까. 근데 이제 네. 말하자면 흔히 말하면 이제 아까 인서울 말씀인데 뭐 그거는 뭐 무주택자는 어차피 뭐 돈이 되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갈아타시기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내 집은 헐값에 팔고 나머지 집은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시세를 잘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팁을 드리면은 네. 요번에 서울에서 중심부보다는 약간 떨어진 데 대단지 네. 2층 가구 이상 대단지들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네. 요새 잠실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 들으셨죠? 네. 잠실은 강남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33평짜리가 지금 19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진짜 많이 들어졌죠. 네. 왜 그랬을까? 잠실은 기본적으로 엘스나 리센처나 뭐 파크리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이 5천 가구예요. 세대수 엄청 많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한두 개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정상 시세에 그래야 되겠습니까? 급급 매물이 팔릴 거잖아요. 네. 그게 시세가 돼버리고 주변 매물까지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거래가 안 돼도 거기선 거래가 나오는 거죠. 조금 저가로. 그렇죠.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는 이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거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시세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치는 빠졌겠죠. 네, 같이. 그래서 항상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신다면은 외곽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중심부보다는 조금 부도심 같은 데에 대단지는 좀 갈아타기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내 집을 좀 싸게 팔더라도 네. 거기 싸면은 금매 나올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붕어 낚시 하면 안 돼. 붕어 낚시. 이 거물 낚시라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거물을 많이 쳐놔야 돼요. 이렇게 한 20개. 아파트 단지는 적어도 한 30개. 동으로 보면 한 20개 정도 쳐놔야 돼. 그 중에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에 부동산에 미리 연락을 해두는 건가요? 미리 연락해 놓은 거죠. 얼마 정도 오면 내가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천천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네. 금리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단지를 할지 미리 알아두는 건 중요하겠네요. 미리 조사해 놓는 건 좋죠. 그래서 네. 아마 내년 아마 1분기 이후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뭘 서둘러. 좀 천천히. 성질 급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갈아타기 이 환경이 녹록지는 않다. 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상급지대 이동하는데 상급지는 별로 안 빠졌다. 네. 그래서 환경은 좋지 않지만 중심부보다는 조금 중심부에 벗어난 대단지들은 좀 거래가 급급매 중심으로 되면서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내가 갈아타기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어쩌면 대단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KB 시세에 보면은 KB 그 선도 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선도 50 지수. 그게 이제 선행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많은 50일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황이 오더라도 한두 개는 그래 되니까 그게 결국은 시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홀로 아파트를 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원래 정상 시세 때 있잖아요. 그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네.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홀로 살 때는 훨씬 더 가격을 할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하락기 때 나홀로 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매물이 싼 게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오다 보니까 이 아파트 보니까 크지 않은 한 150가구 정도 되는데 매물이 2개인데요. 옛날 그 시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가 그대로 내려간 가격 전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사시면 안 되지 지금은. 가격 진짜 잘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보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에 최고 그 핵심 키워드는 타이밍과 프라이스를 동시에 봐라. 네. 하나만 보지 말라. 더 중요한 거는 프라이스다. 그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거. 싸게 사면 되죠. 싸게 사면 장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 싸게 사라.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또 싸게 사라. 근데 정말 궁금한 건 그게 싼지 비싼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작년 4분기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퍼센트지를 보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진짜 한 30% 40% 빠지면 그렇죠. 그 정도면 진짜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봐야 돼요. 적어도 그렇죠. 한 30-40%. 지금 문제는 많이 빠진 데는 5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정도 빠질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하 2층으로 갈지 4층으로 갈지 8층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금리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 불확실성 장세에서는 내가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약간 좀 거칠 그럴 때 접근하셔도 돼요. 왜냐? 부동산은요, 후행하거든요, 항상. 그리고 부동산은 그렇게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급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원짜리 돈을 살짝 밀듯이 이 항공모함이라고 보면 돼요. 항공모함. 방향을 틀 때까지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닥을 다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욕조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 아시죠? 알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니까요. 푹 빠지고 한참 횡보해요, 이렇게. 욕조처럼. 욕조 그 깊이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어요. 좀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할 거 없고 네. 지금은 그냥 시장을 그냥 예의주시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럼 1주택자분들이 이제 네. 갈아타기 준비를 좀 하시는데 그럼 음. 무주택자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준비하는 거죠. 이걸 선돈후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 네. 선돈후금. 예, 돈을 마련해 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하락 추세라면 앞으로 더 싼 집이 나올 테니 기다리는 자가 승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어떻게 버텨가지고 집을 매수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기다리면 돼요. 더 기다리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네. 제가 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돈후금이 이 돈이 머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지 않고 타이밍을 재는 거는 이거는 허황된 거예요. 그 남의 떡이자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고 그냥 공상 영화 보는 거예요. 아, 말씀하셨다. 아무리 좋은 타이밍, 아무리 좋은 가격을 만나도 준비된 돈이 없으면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셔야죠. 자, 그러면은 네.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한 5억 정도로 집을 이때는 갭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는 높거든요. 지금 매매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이 차가 줄어요. 이때 갭 투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세입자한테 돈을 반환할 정도는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나중에 못 들어가더라도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은 네. 돈을 빼줄 정도의 자금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전세를 살면서 집을 사겠다는 싸게 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집값이 급락이 오고 거래가 안 될 때 전세도 같이 경색되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이 돈을 빼줘야 되는데 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빼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전세도 거래가 더 안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자선사업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선사업가예요? 안 됩니다. 전세 못 빼요. 그러면 내가 자금 조달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진짜로 경색되면요. 전세가 더 빠집니다. IMF 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고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그때도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빠졌습니다. 아, 그 두 번 다 전세 더 빠졌고 네, 지금도 전세가 더 빠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 돈 못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 살면서 네. 진짜 저점에 집 사겠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를 사셔야지. 지금 오히려 전세 살 때가 아니고 월세 살면서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지 그때 기회가 왔을 그렇죠.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월세 사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세 대출 금리는 변동 금리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 월세 나면 계약하면은 2년 동안 고정금리예요. 사실상. 고정 지출이죠. 그렇죠. 어떻게든 변하지 월세가 2년 안에 변하진 않을 테니까. 세 번째, 전세가율이 높으면 깡통 전세, 내 전 재산을 다 날릴 수 있어요. 전세가 진짜 전세랑 매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많이 내려올 수 있다 보니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깡통 전세 벗어나려면은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MZ세대 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재무지능이라 할까요? 이렇게 좀 뛰어나신 분들은 월세를 살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확실히 최근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더라고 비중이. 그렇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세 전환율이 과거에 비해서 좀 높아진 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게 네. 이제 보통 월세 전환율은 금리가 연동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건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생각을 하시더라도 누워서 하지 말고 걸으면서 뛰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1000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지. 혼자 내가, 막 저점에 잡아야지. 내가 말이야, 엄청나게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말이야, 나는 똑똑해. 그러면서 나는 저점에 살 거야.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로 살아야 그나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실제로 계획을 실행할 수가 그래서 있게 되는 오늘 거죠. 재밌는 계획이 나왔다. 말씀이 나왔다. 네. 그래서 타이밍 못지않게 프라이스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계획을 짜더라도 그 계획이 허황되지 않으려면은 바로 실천 가능한 실행 가능한 네. 계획을 짜는 게 진짜 현명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박사님 제 부동산 트렌드쇼 여기서도 지금 20대 분들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월브 TV를 보시는 분들이 30, 40대 그래요? 직장인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좀 가장 마음 조려하는 것도 집 사신 분들? 네, 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좀 이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좀 좋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게 힐링은요, 수술이 아니거든요. 힐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죠. 잊지 않으면 축복이 안 옵니다. 행복은 망각이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니체는. 두 번째로는 이거를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은 우울증 옵니다. 이건 시대의 아픔으로 봐야 돼요. 왜냐? 작년 가을에요. 정점이었잖아요. 최근 한 1년, 2년 전에 집 샀던 사람이 어려울 거예요. 예. 다 있잖아요. 고학력자들도 다 샀습니다. 상황이 몰리면요. 누구든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보다 똑똑한 애들도 이번에 집 다 샀다더라. 이렇게 생각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은 이거요.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나름대로 똑똑한데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을 했을까?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면은 이 위기를 못 견뎌요. 작가 박완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통은 극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견디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제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자기 아들이,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고통이 극복이 돼요? 평생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견디는 거예요. 더 잘 견디는 법. 이 사막을 건너는 법. 이 빙하기를 건너는 방법은 뭐예요? 몸을 가볍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짐을 무겁게 지고 있으니까 못 건너지. 그래서 대출을 갚으라고요. 빚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부채 다이어트를 하시라고. 주역에 보면은 궁적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궁하면 통합니다. 절박하면요,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할래? 옛날에 기성세대들은 내가 집을요, 전세를 비싸게, 내 집이 전세가 비쌀 거 아니에요. 네. 내 집을 비싸게 전세 놓고 더 싼 데 가서 전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익을 갚았어요. 그거를 뭐냐면 몸테크라고 얘기해요. 몸테크. 몸은 좀 고달프지만. 또 내가 들어가는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좀 줄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좀 고금리 시대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하는 겁니다.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펀드에 들어있다, 아니면 주식을 하고 있다, 아니면 코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부채를 상환하고 내 몸을 가볍게 해야 살얼음판을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볍게 해야지. 몸을 무겁게 하면은 살얼음판이 꺼지면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요, 이게 존재의 구속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네.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추운 날,
내가 그러면 몸을 평소에 뭐 엄청나게 단련을 한다고 그러면 뭐 런닝하고 팬티만 입고 뭐 살 수 있어요? 다 옷을 입어야 돼. 다만 옷을 좀 더 두껍게 입느냐 아니면 조금 가볍게 입느냐 그 차이지. 다 코트 입는 거랑 다 똑같아요. 그거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인간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럼?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2025년 가면 다시 금리가 낮아져요. 그때까지 내가 잘 견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영원히 우하향합니까? 요번에 집값이 하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지금 금리잖아요. 네. 금리를 왜 올립니까? 통화량이 팽창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집값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제 반영이 돼요? 하락기 때는 인플레이션 반영 안 돼요.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언제 반영돼요? 다시 회복기로 또, 네. 접어들었을 때 상승기 때 한꺼번에 인플레이션은 반영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 반영을 네. 이걸 비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선형적이기보다는 비선형적으로 지금 집값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됐고 이게 계속 반영이 되면 선형성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거는 후행적으로 그렇죠. 나중에 하락기가 시장이 지나고 좋을 나서 때 그때 한꺼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강남에서 네. 빌딩 지으려면요 평당 1,000만 원 들어가요. 와, 평당 1,000만 원이요. 그만큼 뭐 인플레이션 자재값이 그렇죠. 많이 올라오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럼 이걸 언제 반영해 언제? 지금은 다들 움츠려 있는데 어떻게 네. 반영이 돼요 이게? 나중에 오를 때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어차피 돌고 도는 거고 네. 언젠가는 저금리로 가요. 우리나라는 고금리로 못 간다고 봐요 저는. 왜냐? 이런 저성장과 고령화 세상에서는 네. 고금리로 갈 수가 없어요. 성장 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특수한, 네. 이게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잉유동성, 그렇잖아요? 이게 네. 코로나 때문에 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네. 혹은, 자재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지금 잡으려고 결국은 금리를 올리는 비상수단, 특수한 수단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빙하기가 영원히 가겠느냐? 또 언제 보면은 또 언제 그랬느냐 할 정도로 다시 정상으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게 없어요. 이게 어차피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네. 그러면은 요번 사이클을 잘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예,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그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였고 이해되지 못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저질렀을 테니까 쟤도 그랬는데 뭐 쟤 나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내가 한 거는 뭐 약하다 이렇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왜냐면은 마음만 다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월급 받을 날도 많잖아요. 아직은. 네? 저보다 더 많이 남았잖아요. 직장 다닐 날 많으니까 충분히 이 상처가 아물고 다시 거기서 새살이 돌을 결국은 세월이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고비일 수 있는데 잘 이겨내시라. 그런 제가 격려의 말씀을 이 또한 지나가리다 그걸 외우셔도 되고 어쨌든 제가 좀 힘내시라고 좀 화이팅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